자,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한 대로 이제 챕터 6부터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섹션 6.1의 첫 번째 내용, 어퍼썸과 로우어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어떤 그래프의 아래에 있는 영역의 넓이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연속함수를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y는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우리가 y는 fx 이 그래프의 아래에 있는 영역의 넓이를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근사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특별한 경우를 하나 보면요. 지금 이건 y는 x제곱 이 그래프에 대해서 0에서 1까지 넓이를 어떻게 근사시킬 수 있느냐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던 것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0부터 1까지 이 구간을 4등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등분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이 오른쪽 함수 값을 높이로 하는 직사각형을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여기도 이게 이제 높이가 되는 거고 이런 직사각형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도 이게 높이가 되고 이게 직사각형이 되는 것을 계산하고 마찬가지로 마지막도 이 높이가 되는 직사각형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넓이를 다 계산을 해보면 0.46875가 되는데 그것의 값을 우리가 R4라고 쓰겠습니다. 여기 이제 10등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위에 있는 이 에러 텀이 조금 더 작아질 거니까 R10이라는 것은 0.38500이 돼서 참값에 더 가까워진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100등분을 해보면 뭐 손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0.33835 이렇게 돼서요. 이 Rn이라는 것을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을 높이로 하는 것이니까 fxi 이게 이제 바로 높이가 되고요. 델타 x라는 것은 여기 이제 가로 그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값을 곱하면 하나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고요. i는 1부터 n까지 더하면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값을 우리가 Rn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값을 Rn이라고 쓰고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게 수렴하는 경우에 저 그래프 밑에 넓이가 잘 정의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정적분으로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a부터 b까지 fx, dx 즉 x제곱이니까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 3분의 1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근사값으로 추측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값이 3분의 1인 것은 다른 계산법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적분학 시간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컨티뉴어스 펑션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다 성립하는 거였고요. 이게 항상 수렴하는가 이제 그거는 우리가 사실 미적분학 시간에 증명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궁금증은 왜 오른쪽 높이를 가지고 하는가 왼쪽 높이로 하면 안 되는가 사실은 연속함수면 이 오른쪽 높이나 왼쪽 높이로 해도 똑같다는 것은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지만 증명은 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학 시간에는 연속함수이면 왜 오른쪽 왼쪽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번 강의를 들으면 우리가 이해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6장의 제목은 리만 인테그럴과 여기 조금 이름이 어렵죠. 리만 스틸체스 인테그럴 이 두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리만 인테그럴만 공부하면 충분해요. 그래서 6.1부터 6.4까지 자세하게 할 거고요. 6.5는 복잡한 증명은 하지 않고 간략하게 내용만 모아서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해석학 공부할 때는 6.4까지만 공부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6.1의 더 리만 인테그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학 시간과는 달리 해석학 시간에서는 일반적으로 함수 f는 연속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연속인 경우도 있고 연속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제목에 있는 리만 인테그럴이라는 게 있고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이름인데 다르부 인테그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마 그 해석학 1의 끝부분에 그 다르부 정리가 나왔었는데요. 그 다르부가 맞습니다. 리만은 지금 뭐 이렇게 생겼고요. 다르부는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리만이 정의한 적분, 리만 인테그럴이 있고요. 다르부가 정의한 다르부 인테그럴이 있는데 비록 이 섹션의 제목은 리만 인테그럴이지만 우리는 다르부 인테그럴을 따라가도록 할 겁니다. 이유는 리만 인테그럴보다는 다르부 인테그럴이 훨씬 접근하기가 쉽고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다르부 인테그럴은 실제로는 리만 인테그럴과 동치이다,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리만이 더 유명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통 책에는 제목이 리만 인테그럴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는 다르부가 정의한 인테그럴을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해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어퍼 썸과 로우어 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티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Closed Bounded Interval A, B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끝점까지 반드시 포함하고 바운디드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나 무한대는 없습니다. 이때 이 P 요 스크립트를 약간 좀 이상하게 써놨는데요. 이 폰트에 되어 있는 요 P는 우리가 Bounded Closed Interval AB의 파티션을 이 기호를 쓰도록 할 겁니다. 자, 파티션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요. 지금 Bounded Closed Interval A부터 B까지 이렇게 있고요. 이 중간에 점을 찍을 겁니다. 점을 몇 개를 찍냐면 n-1개의 점을 찍을 겁니다. 그 간격은 일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점을 찍고 또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뭐 중간에 점이 많이 오고 끝에 요렇게 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부르기를 이 a라는 값을 x0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을 우리가 x1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x2, 그 다음에 x3 이 점들의 이름을 이렇게 각각 붙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xn이라고 편의상 이렇게 부르고요. 바로 앞에 있는 것은 xn-1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xn-2 이렇게 이제 부르면 돼요. 그래서 이 p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점들의 집합을 그냥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x0, x1, x2 해서 xn까지니까요. 이 첫 번째 점, 이 x0은 항상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점 xn은 항상 이렇게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중간에 점들은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티션은 뭐냐면 Bounded Closed Interval 이 안에 점을 n-1개를 찍어서 끝점을 포함해서 n-1개의 점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파티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분할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 기호가 조금 중요한데 델타xi라는 것은 뭐냐면 이 중간에 있는 어떤 서브 인터벌 부분 구간을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xi-1번째부터 xi번째 이렇게 인덱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요 서브 인터벌 우리가 부분 구간이라고 하는데 요 서브 인터벌의 길이를 우리가 델타 x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이를 우리가 델타 xi라고 쓰고요. 델타 xi는 xi-1에서 xi까지의 길이니까 xi에서 xi 빼기 2를 뺀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게 좀 헷갈리죠 기호가. 그래서 이 인덱스를 항상 오른쪽에 맞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델타 xi를 i는 1부터 n까지 다 더하게 되면 지금 이 길이를 전부 다 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 전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건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계산에 의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델타 xi는 xi 빼기 xi 빼기 1이니까 i는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쭉 계산을 해보면 중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씩 계속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xn과 맨 뒤에 있는 x0만 남는다는 건 뭐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xn은 아까 항상 b라고 했고 x0은 a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했듯이 b 빼기 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인덱스가 항상 이 오른쪽에 맞춰준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이 함수 f는 연속일 필요는 없거든요. 하지만 바운디드 펑션은 우리가 가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운디드 펑션을 생각을 할 건데 바운디드니까 어퍼 바운드와 로우어 바운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x가 a, b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이 fx가 스몰 m 요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캐피탈 M 이 대문자 m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가정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i가 1부터 n까지일 때 대문자 mi와 소문자 mi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이 대문자 mi는 뭐냐면 xi 빼기 1부터 xi까지 이거 아까 봤던 그 서브 인터벌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면 이렇게 n 빼기 1개의 점을 중간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이런 이제 서브 인터벌들을 많이 만드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만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y는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t가 이 구간에 있을 때 함수값 ft의 값의 수프리멈과 인피멈을 정의를 할 건데요. 즉 이걸 이제 y축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ft 즉 함수값이니까 이걸 이 y축으로 이렇게
정사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정사형을 시켜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표시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FT의 모든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합의 수프리멈, 우리 이제 해석하기 1시간에 공부했었잖아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앞에 이제 부분을 보는데 최대값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마 이 값이 요 수프리멈 값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 값이 이제 인피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 값을 우리가 대문자 mi라고 하고요. 이 경우에는 이 값을 소문자 mi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궁금한 건 여기서 왜 수프리멈을 썼을까? 그냥 최대값 맥시멈을 쓰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그림만 보더라도 여기 최대값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듯이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으면 수프리멈은 항상 존재하고 역시 인피멈은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였느냐면 우리 해석하기 1 초반에 이제 배웠던 완비성 공리, 즉 completeness axiom이에요. 즉 이 집합이 있잖아요. 이 집합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함수 f가 bounded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함수 값은 위로 아래로 다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로는 제한이 m이고요. 아래로 제한은 이제 소문자 m이죠. 어쨌든 이 셋은 항상 bounded이고 물론 이제 공집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completeness axiom에 따르면 이 집합의 수프리멈과 인피멈은 다 실수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는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맥시멈, 미니멈보다는 수프리멈, 인피멈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수 f의 값이 요 대문자 m과 소문자 m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대문자 mi와 소문자 mi는 이 사이에 있는 것은 명확하죠. 그래서 mi, 이 소문자 mi보다는 대문자 mi가 크거나 같은 것은 뭐 당연하고요. 이 값은 이제 대문자 m을 넘어갈 수 없고 이 소문자 mi는 물론 소문자 m보다는 더 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는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미적분학태처럼 이 함수 f가 항상 연속이 되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뭐냐면 이 서브 인터벌이 역시 바운디드 클로즈드 인터벌, 우리가 1학기 때 용어로 보자면 이게 뭐 어떤 집합이죠? 바로 컴팩트 셋입니다. 컴팩트 셋이 잘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바운디드 클로즈드 인터벌에서 컨티뉴어스이면 최대 최소 정리가 성립한다. 그게 우리가 해석하기 1시간에 배웠던 코롤러리 4.2.9인데요. 최대값, 최소값이 있다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이 수프리멈과 인피멈 값을 취하는 ti와 si가 이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연속이 되면 이 수프리멈 또는 이제 최대값이 되는 이 값이 이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인피멈 또는 이제 최소값이 되는 이 값이 정확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요걸 이제 ti, 요걸 si라고 이렇게 쓰고요. 이것의 이제 함수 값을 우리가 앞에서 썼던 것처럼 대문자의 mi가 되고요. 이것의 함수 값이 바로 소문자의 mi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속이면 우리가 뭔가 계산하기에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연속 함수이면 우리가 정적분을 얘기할 때 아주 좋은 성질이 있거든요. 이 CORM 6.1.8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용해서 증명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언급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의 소 제목이었던 어퍼썸과 로우어썸을 설명하면 거의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바운디드 클로즈드 인터벌 A, B에서 바운디드 펑션을 생각합니다. 이때 아까 그 mi 기억나시죠? 서브 인터벌 xi 빼기 1에서 xi까지 해서 이 fx가 그려져 있을 때 그것의 수프리멈 값이죠. 그리고 이제 델타 xi 또 기억하시죠? 이것의 이제 길이였어요. 오른쪽 요 인덱스를 맞춰주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니까 델타 xi는 결국 이것의 길이고요. 대문자 mi는 아까 여기에서 이제 최대값 아니면 수프리멈 그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곱했다는 것은 이것의 당연히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고요. i는 1부터 n까지 각 서브 인터벌에서 모두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다 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더하는 것을 가장 큰 값을 우리가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upper sum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기호를 UPF라고 그렇게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P가 있는 것은 제일 처음에 파티션이 달라지면 이 값들이 달라지니까 이 전체 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P에도 의존하고 그리고 물론 F에도 의존하기 때문에 upper sum of F over P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그 작은 값으로 이제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니까 소문자 mi에다가
가로 길이 델타 xi를 곱해서 다 더하면 우리가 이번에는 로우어 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LPF 그렇게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PF와 LPF를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PF를 이렇게 쓴 이유는 P와 F에 의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값은 다 똑같은데 요것과 요거만 다르잖아요. 그런데 인피멈 값과 수프리멈은 우리가 이런 부등호 관계를 알기 때문에 이 아래 값보다는 위의 값이 더 크거나 같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어떤 파티션을 가지고 오더라도 LPF는 UPF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건 뭐 매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한 함수에 대해서 어퍼썸, 로워썸 계산법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x는 x제곱 더하기 2를 생각할 거고요. 구간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생각할 거고요. 지금 이 빨간색 커브가 fx는 x제곱 더하기 1입니다. 이때 파티션을 어떤 걸 생각할 거냐면요. 전부 다 구간의 길이가 다 같은 걸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렇게 이 중간에 3개의 점을 포함하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0, 1, 2 그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어퍼썸과 로우어썸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제 이 값이 우리가 이제 썼던 기호로 보자면 x0이고요. 요 값이 이제 x1이고요. 요 값이 x2이고요. 요 값이 이제 x3이고요. 요 값이 이제 x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등분을 했기 때문에 델타 xi는 항상 1입니다. 그러면 먼저 m1이라는 값은 요 인덱스가 1이니까 오른쪽이 아까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구간에서 수프리멈 값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은 이 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은 5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간에서 가장 큰 값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M2는 2다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는 역시 이제 가장 큰 값이 2니까 M3은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M4는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피멈 또는 이제 지금 연속이니까 인피멈과 미니멈이 이제 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어퍼썸 같은 경우는 시그마 mi 곱하기 델타 x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이제 그려져서 이 구간에서는 이런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려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하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그려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이렇게 높이가 되니까 전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바로 이 어퍼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답은 뭐 14 그렇게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우어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의 최소값이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선 최소값이 이거고 요거고 요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한 것이 바로 로우어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계산해보면 6이 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퍼썸은 14이고 로우어썸은 6이니까 아까 항상 로우어썸보다는 어퍼썸이 크거나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해서 이 값이 이 값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 증명을 하나도 안 해서 조금 섭섭한데요. 간단한 거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 다음 강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책에는 번호가 따로 있지 않아서 그냥 theorem 6.1.0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이 함수가 일단 바운디드 펑션이니까 m과 m 사이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파티션을 가지고 오더라도 LPF와 UPF는 이 값 사이에 존재한다.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이 소문자 mi와 대문자 mi는 항상 소문자 m과 대문자 m 사이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양쪽에 델타 xi를 곱하고 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를 다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부등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바로 이 로우어썸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어퍼썸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걸 한번 보자면 이건 이제 상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델타 xi의 합이 되는데 아까 델타 xi의 합은 모든 서브 인터벌의 합이니까 b 빼기 a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값은
대문자 m 곱하기 b 빼기 a가 되고요. 이것도 이제 상수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소문자 m 곱하기 b 빼기 a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티션을 가지고 오더라도 로우어 썸과 어퍼 썸 역시 어퍼 바운드와 로우어 바운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요. 방금 증명했던 그 시오렘에 의해서 어떤 파티션을 가지고 오더라도 어퍼 썸과 로우어 썸은 이 값과 이 값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용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값들의 혹시 이제 수프리멈과 인피멈을 또 취해보면 어떤 현상이 생길 것인가, 이제 그 내용부터 다음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바운디드 펑션에 대해서 어퍼썸과 로우어썸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